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황혼 육아에 정신없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경기도 포천에서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나이 들수록 더욱더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씁쓸한 교훈을 얻게 됐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그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럼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부디 그런 노년의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막힌 그날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몇 년 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수다 떨고 가끔 서울에 사는 아들 소식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았죠. 외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도 참 곱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5살 된 손주 하준이를 낳고는 집에서 착실히 애 키우며 살림만 했죠.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내려와서 열심히 일을 거들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왜 그런지 정적을 뚫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불길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지예요. 그이한테 사고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는데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출근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았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당장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인 지장이 없었지만 척추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적어도 반년간은 일상생활이 힘들고 그 후로도 1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뚝 끊긴 거죠. 회사에서 병가는 3개월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무급휴직이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매달 병원비만 몇백이 나가는데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네요. 할 수 없이 며느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되어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2달 좀 지나 취직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살림만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 며느리를 다독이며 힘을 주기 위해 노력했죠. 네가 힘들겠지만 민수 회복할 때까지 조금만 힘내라.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 말하고. 애는 이웃집에서 봐준다고? 네, 그 옆집에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하준이 친구가 살아요. 어차피 어린이집 끝나고 1시간 정도만 봐주면 되니까 그 집에 맡기면 돼요. 그 집 애엄마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럼 대신 민수 병원은 내가 자주 들여다보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무슨 회사라고 했지? 그냥 작은 무역회사 경리예요.
경력 단절된 지가 오래돼서 이런 자리도 쉽지 않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비는 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얼마나 다행이니. 역시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있어. 며느리는 그렇게 취직해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게 된 게 안쓰러워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정작 며느린 씩씩하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 아들의 병원에 자주 들리고 올 때마다 반찬을 바리바리 싸와 아들네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죠. 그렇게 어느덧 며느리가 일을 시작한 지도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를 해서 찾아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유독 어두운 거예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죠.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니? 아까 민수는 병원에서 잘 있던데.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어머님 큰일이에요. 옆집 하준이 친구네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남편이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나 봐요. 손주를 돌봐주던 이웃이 이사를 간다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 그거 정말 큰일이네. 결국 며느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어머님이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맡길 곳이 없어서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도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상황에 애를 맡아줄 사람이 사실 저 말고는 없는 게 현실이긴 했어요. 물론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개구쟁이 손주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제가 매달 애 봐주는 수고비는 챙겨드릴게요. 이 재활치료하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유 아니다 돈은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아는데. 알았다. 내가 얼른 시골집 정리하고 올라오마.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게 서울로 올라와 아들네와 합가에 살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라 큰 짐을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옷가지랑 남편 제사용품 정도만 챙겨왔죠.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20평 남짓한 아들네 집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황혼 육아가 시작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7시에 며느리 출근시키고 하준이 밥 먹이고 씻기고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냈죠. 집에 돌아오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그러다 대충 국에 말아 후루룩 점심 먹고 저녁거리 준비하면 또 손주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하준인 계속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요. 나 책 읽어줘. 할머니 배고파. 그렇게 저녁 내내 손주를 쫓아다니다 보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힘을 낼 수밖에 없었죠. 주말엔 아이들 데리고 며느리와 함께 아들 병문안을 갔습니다. 민수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걷기는 힘든 상태였어요. 재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었지만 회복이 더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빨리 나와서 일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속으론 저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며느리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저에게 약간의 저축이 있었지만 그건 정말 급할 때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죠. 그런데 합가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그 하준이 재우고 잠깐 장난감 정리 좀 하려고. 근데 그건 뭐니? 제 물음에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줬어요. 어머님 선물이에요. 다음 주가 생신이시잖아요. 아이고, 뭐 이런 상황에 생일은 무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백화점 이름이 쓰인 고급스러운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운데 아주 묵직하고 화려한 빛깔의 보석까지 박혀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니? 이런 비싼 걸 왜... 어머님이 하준이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받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 보너스 받으면 생활비에나 보탤 것이지. 제가 일 잘해서 사장님이 특별히 보너스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간곡히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뭐했습니다. 게다가 생일 선물이라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죠. 그래, 고맙다. 근데 다음부턴 이런 비싼 거 사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니 꼭 끼고 다니세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반지를 끼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웠어요. 평생 그런 비싼 보석은 처음이었죠. 남편 살아있을 때도 금반지 하나 겨우 해준 게 전부였거든요. 며느리 덕에 생전 처음 해보는 호강을 하는데 마음은 영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노릇 못해 며느리가 대신 일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런 비싼 물건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며느리는 끼고 다니라고 했지만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아 반지를 상자에 담아 서랍에 넣어뒀죠. 한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이번에도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 좀 봐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 내일 하준이랑 구워 드세요. 그러더니 봉투에서 1등급 한우 등심이라고 쓰인 고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아니, 이건 또 뭐니? 뭐긴요, 한우죠. 하준이도 한창 자랄 때고 어머님도 요즘 피곤하셔서 몸보신 좀 하시라고요. 아이, 세상에,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많이... 사오려면 호주산이나 사올 것이지. 그거로도 충분한데.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또 보너스 받았어요. 이번 달 회사 실적이 좋아서 사장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또 보너스라니. 중소기업이 그렇게 보너스를 자주 주나 싶었지만 뭐 며느리가 그렇다는데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었죠.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장어를 포장해 왔더라고요. 아니, 장어까지. 은지야, 이러다 너 버는 돈 다 쓰겠다. 아유, 어머니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 달 병원비도 벌써 다 계산했어요. 그래?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그때부터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할 때도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장을 볼 때면 호주산 소고기도 몇 번이나 고민하며 사던 며느리가 너무 달라진 겁니다. 물론 일을 하긴 하지만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면서 생활비와 아들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은지야, 너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 뭐 기본급은 많지 않은데
성과급이 많아요. 제가 격리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게 많다니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겠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헌데 더 놀라운 일이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저녁 늦게 퇴근한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무척 들떠 보였죠. 어머니, 오늘 진짜 중요하게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 그러니? 우리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아니 갑자기 무슨 이사? 제 말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더니 깔끔하고 넓은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34평 아파트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어머님 방도 넓고 하준이 방도 따로 있어요. 너무 좋죠? 이게 어디 아파트인데? 여기서 지하철로 세정거장 거리에 있어요. 동네도 좋고 학군도 좋아요. 하준이 몇 년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은지야, 이런 아파트는 엄청 비쌀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니? 혹시 월세로 가려는 거니? 월세는요, 제가 샀어요. 뭐? 네가 이 집을 샀다고? 며느린 씩 웃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 좋은 아파트가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린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연신 웃었죠. 어머니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이렇게 크고 좋은 집으로 어떻게...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결혼하고 그동안 모아온 돈도 보탰고요. 너무나 뜻밖이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느리의 친정도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다는데 더 캐묻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혹시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자 부담도 있고. 아니요, 그런 거 없으니 걱정 내려놓으세요. 어머니도 기쁘시죠? 그러면서 활짝 웃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귀신이라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돈벌이도 못하는데 오히려 전보다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있는 것 같아 어리둥절했어요. 그 표정을 본 며느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이제 저희한테도 계속 좋은 일만 생길 테니 두고 보세요. 어머니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세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런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린 차근차근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삿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포장이사 업체도 예약하고 새 가구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맘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에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화였습니다. 전에는 저랑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와도 거리낌 없이 거실에서 받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벨만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며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혹시나 장소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억지로 전화를 받아 누가 들을세라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네, 지금은 좀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항상 그런 식으로 서둘러 끊었습니다. 통화하는 목소리에도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은지야, 왜 그러니? 무슨 안 좋은 전화야? 아니에요. 그냥 회사 업무 관련 전화라서요. 근데 하루는 주말에도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였는데 손주와 놀이터에 있을 때 전화가 오자 며느리가 또 당황한 듯 자리를 피하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상한 건 퇴근 시간이었죠. 직장인이면 정확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며느린 8시에 왔다가 10시에도 왔다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야근이다, 월말이다, 교육이었다 늘 핑계는 다양했지만 왜 그런지 저는 그 말에 믿음이 잘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먹고 하준이를 재웠는데 이상하게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잠든 사이에 잠깐 소화제를 사러 집 앞 약국에 다녀왔어요. 근데 집으로 들어서던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집 앞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며느린 운전석에 타고 있는 누군가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하더니 친근하게 손까지 흔들었어요. 아니, 제가 왜 저런 차를 타고 왔지? 저는 얼른 운전석을 보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어두워서 안은 보이지 않았죠. 승용차가 떠나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금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분 기다렸습니다. 제가 바로 따라 들어가면 혹시나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봤다는 걸 눈치챌까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며 묻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약국 좀 갔다 왔다. 근데 너 오늘은 일찍 왔구나?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곁을 지날 때 슬쩍 나는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향수를 바꾼 건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죠. 설마 얘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아픈 상황에 그런 짓을 할 며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건넨 비싼 선물들, 갑작스러운 아파트로의 이사, 수상한 전화와 고급 승용차, 뭔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면 혹시 빚을 내서 펑펑 쓰고 다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거라면? 온갖 상상을 다하며 걱정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다며 서운해하면 서로 사이만 나빠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슬쩍 다른 말로 며느리를 떠봤습니다. 은지야, 요즘 힘든 거 없어? 뭐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얘기해도 돼.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요즘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분 좋아요. 그래? 뭐 그럼 다행이고. 혹시 누구 도움 받는 건 없고? 도움이요?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어딨어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있는 아들 생각도 나고 며느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은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건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바로 다음 날 새벽, 그동안 우려하던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날은 합가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집안은 이미 짐 정리가 한창이었어요. 박스들이 거실 한쪽에 쌓여 있고 이사갈 생각에 며느리가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서인지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안 왔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기대감도 좀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잠이 안 오나 보다 했죠. 근데 화장실로 걸어가다 보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건지 의아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삭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 잠시 후 안심한 건지 감정이 격해진 건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노인네 모르게 싹 다 빼돌렸어. 걱정하지 마.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인네라니 틀림없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흐르고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더니 며느리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의심 전혀 안 해. 너무 순진하셔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게 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알았어. 이제 그만 끊어야 해. 집안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거 위험해. 이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둘러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도 덜덜 떨렸죠. 뭘 빼돌렸다는 거지? 혹시 내 돈을 빼돌렸다는 건가? 저는 숨을 죽이고 일어나 불도 켜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이 숨겨둔 제 통장을 꺼냈어요. 조금씩 아껴서 저축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남편이 떠나며 남겨준 약간의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가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다 그대로 있네? 통장 잔액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럼 은지가 도대체 뭘 빼돌렸다는 거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도 확인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잔액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빠져나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이 있었으니까요. 제 통장이 아니라면 대체 뭘 빼돌렸다는 건지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군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민수 돈이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갑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에 밥을 하러 나갔더니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와서 인사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잠이 잘 안 와서. 그러면서 며느리를 보니 평소와 똑같이 밝게 웃으며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이사 관련해서 처리할 게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하준이랑 저녁 먼저 먹으마. 잠시 후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찜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친정조카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사무장으로 일했던 아이였죠. 그래서 농담으로 자기는 사람 뒷조사하는 데는 도 같았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쟁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서 사람을 조사하고 뒤를 캐본 경험이 풍부했거든요. 하지만 가족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게 꺼려져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순이? 고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나야. 뭐 잘 지냈지? 근데 진수야, 갑작스럽게 미안한데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이요? 무슨 일 있어요? 고모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사람이요? 누구요? 우리 며느리.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언제 시간 되니?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조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갑작스러운 비싼 선물들, 아파트 구입,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새벽에 들은 통화 내용까지요. 조카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 유산을 받았다고요? 그래,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전라도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짓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일단 제가 좀 알아볼게요. 회사 재직 여부, 친정 상황, 그리고 최근 행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 부탁한다. 근데 진수야,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고모. 객관적으로 확인만 해드리고 비밀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카가 돌아가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어요. 집안일하고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밥을 먹이고 놀아주는데도 계속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는 밤 9시가 넘어서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야근했어요. 괜찮아. 그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죠. 며느리는 씻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 같았죠. 그 다음 날도 며느린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이사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죠. 진수야, 뭐 좀 알아냈니? 네, 근데 고모, 이거 전화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많이 심각한 거니? 일단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올 수 있으세요? 그래, 손주 어린이집 버스가 4시 반에 오니까 그 전에 만나자. 그래서 조카를 며칠 전에 만난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죠.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모 며느린 그 무역회사에 다니지 않아요. 제가 그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사람은 예전에도 최근에도 다닌 적이 없다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일단 그 회사에는 다니지 않은 게 확실해요. 그럼 얘가 매일 어딜 가는 거지?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나가는데? 그때 조카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며칠 동선을 파악해 봤어요. 조카가 꺼낸 서류에서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고급 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아니, 여기가 어디니? 성북동 주택가예요. 고모 며느린 매일 이 동네 저택에 드나들고 있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아니, 여기가 어딘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도 알아냈니? 혹시 그 집에 젊은 남자가 있는 거야? 하지만 조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집주인은 70대 여자분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따로 살고 있어요. 뭐? 아니, 하준이 어머니 왜 그런 집에... 그때 머릿속으로 퍼뜩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파출부를 하는 건가? 제 말에 조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왜 거짓말을... 설마 창피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거나 고모가 걱정하실까봐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고모,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또 있어? 그 친정 부모님 관련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유산이라고 할 만한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시골집이랑 밭 조금이 전부였고 뭐 그마저도 빚 정리하고 나니 남는 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란 소리니까요. 친정 유산으로 집을 샀다는 것도 적금을 모았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었죠. 그럼 그 아파트는 어떻게 산 거지? 그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고모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손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멀쩡히 직장 생활하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단순히 남의 집 일하는 게 창피해 저에게 말을 안 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덜컥 겁부터 났죠. 고모, 일단 제가 오늘은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해서 그만 일어날게요.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더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동안 기특하게 여겼던 며느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너무 의외였죠. 손주를 데리러 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은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순 없었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진짜 창피함에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제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게 상처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머지않아 기겁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비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었죠. 조카와 만나고 온 다음 날, 저는 종일 고민하느라 두통이 올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시 자리에 누웠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더군요. 김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김정숙인데 누구세요? 제 물음에 한 명이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경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주춤거리는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왔는데 잠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겁이 나더군요. 근데 정작 경찰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절도 혐의로 신고당하셨습니다. 뭐요? 절도요? 제가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네, 혹시 반지 가지고 계신 거 있지 않으신가요? 보석이 박힌... 반지요? 잠시만요.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에게 선물로 받은 반지를 내밀었어요. 저에게 반지라고는 그게 다였거든요. 이거요? 이건 며느리가 선물로 준 건데? 경찰이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반지 언제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절도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구한테 받으셨다고요? 며느리한테요. 우리 며느리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제 말을 들은 2 경찰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죄송하지만 경찰서로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반지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이 있어서요. 신고라니요? 아니 그게 무슨...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얘기 나누시죠. 꼭 범인이라는 게 아니라 경위를 파악해야 해서 그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따라 나섰어요. 생전 처음 경찰차를 타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형사가 들어와 이렇게 묻더군요. 김정숙 씨,
이 반지가 본인께 맞다는 거죠? 경찰이 증거물 봉투에 들어있는 반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무슨 일입니까? 사실 며칠 전에 백화점 직원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반지는 그 백화점 VIP 고객이 부인을 위해 특별 주문 제작한 거라 세상에 딱 한 점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정말 제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이 반지 가격이 1,800만 원이 넘어요.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가 엄청 크고 주변 보석들도 모두 진품이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1,800이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걸 저희 며느리가 어떻게... 이 반지 끼고 얼마 전에 백화점 가신 적 있죠? 그 말을 들으니 일주일 전쯤 점심에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간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서울 아들네 살려고 왔다는 말을 들은 고향 친구가 꼭 한번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백화점 구경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금붙이를 좋아하는 친구라 같이 귀금속 매장도 둘러봤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준 반지를 끼고 외출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슬쩍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친구랑 백화점에 갈 때 끼고 갔어요. 평소에는 일하기 불편해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는데 며느리가 하도 차고 다니라고 해서요. 근데 그 반지가 그런 반지였다니... 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백화점 귀금속 매장 직원이 이 반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직접 반지 제작 주문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직원이 반지를 알아보고 뭔가 이상해서 신고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가 틀림없는데 주문한 사람과 선물 받은 사람은 김정숙 씨가 아니니까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시겠지만 반지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반지 주인 이름의 앞글자들이 영어로 각인돼 있어요. 그제야 그날 백화점 직원이 제 반지를 자세히 보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저 반지가 예뻐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고민하고 있을 때 경찰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 CCTV를 확인해서 김정숙 씨 친구분이 화장품 사신 매장에 도움을 받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친구분이 그 매장 단골 고객이라 기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 친구분이 김정숙 씨에 대해 알려주셨죠. 아니 저는 이 반지를 분명히 며느리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반지 주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분이에요. 확인해보니 본인은 반지를 잃어버린 것도 잘 기억 못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퍼뜩 조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잣집 70대 여성이라면 저기 혹시 그분이 성북동에 사시나요? 제가 홀린 듯 형사에게 묻자 형사가 눈을 크게 뜨며 답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기 사실 그게...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조카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며느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나이는요? 아니 혹시 주민번호 아시나요? 박은지예요. 주민번호는 정확히 모르고 그 나이는... 제가 말해준 정보로 형사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형사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고 한참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목이 타서 차를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컵을 들기도 힘들더군요. 그렇게 살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형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름이랑 나이, 주소로 며느님을 특정해서 조사한 결과 이 박은지 씨는 현재 그 성북동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요양보호사요? 그건 뭐 자격증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확인해보니 이미 수년 전에 자격증 취득을 해놓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이 자격증이 꽤 인기 있거든요. 바로 써먹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들 취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각해보니 평소 부지런한 며느리가 아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이것저것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어요. 아마 그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놓은 것 같더군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은지 씨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실을 숨긴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대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댁에 돌아가시면 혹시 박은지 씨를 도피시킬 수도 있고... 어머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일 애 같다고 궁금한 건 접니다. 집에 아이가 있어 꼭 가야 해요. 제 말에 형사가 한숨을 쉬며 고민하더니 다짐하듯이 말했어요. 그럼 어르신 믿고 보내드릴 테니 박은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 당연하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며칠은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때려니 죽을 맛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사를 하루 앞둔 날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런 제 앞에 기막힌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경찰은 어두운 얼굴로 수사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박은지 씨는 단순히 요양보호사 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집 물건과 재산들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듯이 물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려요? 네, 그 반지도 그중 하나고요. 확인해보니 그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석류, 명품 가방, 시계, 심지어 고가의 미술품까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저희 며느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약가고요. 정말 심각한 범행은 이겁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하나 더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성북동 사모님이 소유한 아파트 명의가 최근에 박은지 씨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파트요? 네, 34평 아파트인데 시가 10억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럴 리가... 그럼 며느리가 이사 간다고 한 그 아파트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분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로 집을 박은지 씨에게 넘겼을 리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날 새벽 며느리가 노인네 모르게 싹 다 빼돌렸다는 말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겁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몰래 재산을 빼돌린 거죠. 너무 놀라서 황당해서 숨이 다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이게 된 건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경찰이 더욱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박은지 씨 혼자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고요? 네, 그 아파트 외에도 그 사모님 이름으로 된 거의 모든 재산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갔어요. 다른 가족들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혹시 최민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민정? 글쎄요? 그게 누군지... 그 사람이 치매 걸린 사모님의 둘째 며느리예요. 근데 이 최민정과 박은지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더군요. 네? 동창이요? 어머나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최민정이 시어머니 재산을 큰아들네와 나누기 싫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 박은지 씨를 끌어들인 거죠. 이미 최민정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자기가 그 집에 드나들면 큰아들네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제야 그날 새벽
며느리가 통화한 대상이 누군지 감이 잡혔어요. 아마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며느리에게 풍기던 고급 향수를 뿌린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겠죠? 바로 범행을 공모한 그 여고 동창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경찰에게 물었어요. 그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그 사모님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식들은 전부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조금씩 빼돌려도 큰아들네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요? 그렇죠. 이 최민정이 의도적으로 박은지 씨를 자기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하고 원하는 걸 전부 빼오도록 시킨 겁니다. 그 대가로 사소한 반지나 귀중품은 박은지 씨가 가져가도 눈 감은 거고요. 그 아파트도 성공 보수였던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건지 전부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뜨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이미 저희 며느리와 그 여고 동창은 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모양이었죠. 그때 어두운 얼굴로 조사실을 나오던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며느리를 붙들고 외치듯 물었어요. 하준 어머마, 은지야, 어서 말해봐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네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보라고? 네가 정말 치매 걸린 사람 반지를 훔쳐다가 나한테 준 거냐?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였어? 어쩌자고? 그러자 갑자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비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요. 그이 다치고 앞길이 막막한데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들었던 것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아무나 쉽게 할 일이야?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몰랐어? 제 말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던 며느리가 고개를 바짝 들고 저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요? 그 사람은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취직은 안 되고, 근데 친구가 자기 시어머니 돌봐주면서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면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뿌리쳐요?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나한테 힘들다고 말을 했어야지.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던, 둘이 지하철 앞에서 김밥을 말아 팔든 죄 짓고 사는 것보단 낫지. 하준이는 어쩌라고? 이제 그 어린 것은 어쩌라고? 저는 말을 하다 말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뭐라고 더 말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어딘가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뒤를 며느리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도 따라가더군요. 멀어지는 며느리가 계속 뒤돌아보며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좀 부탁드려요. 저 금방 돌아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공허한 외침이 경찰서에 울려 퍼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을 만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됐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엄마 오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아들은 휠체어에 앉아 재활치료를 가려던 참인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근데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간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털어놨습니다. 제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럴 리가. 은지가 어떻게 그런 짓을.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설마 멀쩡한 얼굴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한참을 멍하니 있다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다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거기다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도 아니었잖니. 멀쩡한 회사에 취직 못하면 어디 가서 설거지는 못해? 인정하긴 싫지만 이번 일로 은지가 어떤 애인지 정확히 알게 된 거야. 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의 뒤통수 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지만 우리 하준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오열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와 그 동창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죠. 수의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며느리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해서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를 읍소했지만 검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고인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빼돌린 재산으로 매일 백화점 쇼핑을 즐기고 심지어 일을 마치고 나면 도박을 하러 다닌 정황도 포착됐어요. 게다가 선량한 시민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놓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치매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 뒤로도 3번의 재판이 더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은지에게는 사기죄, 절도죄, 노인학대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피고인 최민정에게는 공범으로서의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자 어깨가 격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오열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전 그게 죄를 뉘우쳐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잡힌 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에서 끌려나가던 며느리가 저를 향해 외쳤어요. 어머니, 하준이 잘 부탁드려요. 전 한숨을 쉬며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애가 그렇게 걱정되거든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이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제 공허한 목소리는 며느리에게까지 닿지 않았죠. 그날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묻더군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준아, 엄마는 잠시 먼 곳에 갔어. 어디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하준이 안 보고 싶은가? 글쎄, 하준이가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오실 거야. 그날 이후로 아들은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손주가 걱정되는지 죽기 살기로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에 복직했어요. 병원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노력이었죠. 그 후로 3년이 흘러 손주는 초등학생이 되고 아들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며느리와는 2년 전에 이혼하고 완전히 서류 정리도 끝냈어요. 아들이 이혼을 위해 몇 번 면회를 갔을 때도 여전히 며느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벌인 일이라는 핑계를 댔다고 하더군요.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전히 손주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리화하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이 있죠. 힘든 현실이 싫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며느리를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제 사연이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길 바라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